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 얘기할 때 중마고란 말도 쓰기도 하고, 또 고사성어를 인용해 가지고 관포지교란 말도 많이 쓰거든요. 관포지교. 지금 관포지교 하면은 가장 친한 친구 사이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한문으로는 관포지교 이렇게 쓰거든요. 관과 포의 사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관이라는 것은 원래는 관중을 얘기하는 거고, 포는 포수가 해가지고 이름이 원래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진정한 친구의 의미,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도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관포지교 했을 때 이 관포지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0년 전도 더 된 중국의 어떤 두 사람과의 이제 어떤 친구 관계를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보통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하면은 제후들이든지 많은 인물들이 나왔던 시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각 나라들이 그 세력을 갖다가 확장하면서 서로 충돌하던 시기를 얘기하긴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는 틀린 거예요. 춘추 시대라는 것은 공자가 살던 시대로서 춘추 242년간의 그 주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제후들이 있는 그런 시기. 또 전국 시대라고 하면은 주나라 그 당시에 황제국에 있었지만 많은 제후국들이 주나라 황제를 무시하고 지금 마음대로 어떤 자기 세력을 갖다가 확장하던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때 춘추시대 때 이 나라가 이제 몇 군데 있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서쪽에 있는 게 진나라,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산동반도, 우리 한국 쪽에 가까운 이 산동반도에 있는 데가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우리 연나라, 초나라, 그 다음에 중앙에는 뭐 한의조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제나라에 요 관중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 둘이서는 굉장히 친한,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관중이 이 포수가하고 이렇게 친했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익을 갖다 많이 챙겨요. 친구면 같이 막 사업을 해가지고 그 이익이 생기면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관중이 이 포수가하고 그 친한 관계인데도 이익이 생기면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이렇게 둘이서 어떻게 보면은 저 합작을 해가지고 이익이 생겼으면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관중이 너무 많이 갔냐 하니까는, 이 포수가가 얘기하기를, 관중은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나보다 어렵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번은 관중이 관직에 나갔는데 3번이나 관직에 나갔다가 거기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관직에 나갔는데 등용을 못하고 3번이나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는 일이 있었어요. 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관중은 관직에 나갔으면은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관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3번이나 다시 고향에 온 것은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포수가는 또 관중을 편들면서, 관중이 원래 똑똑한데 때를 잘못 만나서, 윗사람을 잘못 만나서 지금 아직까지 자기의 재능을 발휘 못한 것이다, 이렇게 또 감싸주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이번에는 관중이 전쟁에 나갔는데, 또 전쟁 나가가지고 3번을 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3번이나 또 후퇴하고 도망갔어요. 쉽게 말해서 패전병 같이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다 또 관중을 욕했어요. 뭐 관중은 말이야 뭐 자기가 똑똑한 척 하더니만 전쟁터 나가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 먼저 도망간 거 아니냐 얘기하니까는, 포수가가, 관중이 그게 아니고 집에 노무님, 어머니, 나이 드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차마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 못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감싸주고 이 사람들한테 관중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관중이 이 포수가를 갖다 표현하기를 뭐냐면은 생하자는 부모요. 그 다음에 지하자, 포자라는 말을 갖다 이렇게 쓰거든요. 포자는 포수가인데 이렇게 되니까는 관중이 포수가를 갖다가 표현하기를 생하자, 나를 낳아준 자는 부모요. 지하자, 나를 알아준 자는 포자라는 것은 이제 포수가를 갖다가 포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말로써 관중이 포수가에 대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요.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 내가 관중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익이 생겨가지고 내가 더 많이 챙기고 또 다 알면서도 날 갖다 이해해주고 또 전쟁터 나갔다가 그 후퇴했을 때도 그 피치 못해서 노무 때문에 자기가 후퇴했다는 것을 어떤 상황인지 간에 다 이해해줬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둘이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는 간포지교란 말이 이렇게 생겼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이와 같이 아주 절친 중에 절친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제나라에서 이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당시 제나라의 14번째 왕이었던 제양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었는데 제나라에 이 양공이 하도 이제 이렇게 정치를 못하니까 그 밑에 있던 사촌이었던 공손무지라는 사람한테 이 축출을 당해요. 공손무지. 이름이 공손하고 무지. 공손하기도 못하면서 무지하다. 이게 진짜 이름인데 공손무지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제나라 14번째 왕이었던 제양공이 살해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제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고 이 공손무지가 자기가 실권 잡았는데 이 공손무지도 굉장히 이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포각한 이 폭군들이 계속 이어서 이제 정치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제나라 14번째 제양공이 죽게 되니까는 이 공손무지가 그래가지고 실권을 잡으면서 여기 있던 그 밑에 있던 여러 가지 공자들 왕이 될 수 있는 공자들이 다 이웃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 나라의 노나라에는 그래가지고 여기 제나라에 있던 공손무지가 이 실권 잡으니까는 다 이제 이웃 나라로 도망가는데 왕이 될 수 있는 그 이제 왕자들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노나라로 도망간 사람은 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규라는 사람이 있었고 거나라라고 하는데 도망간 사람은 누가 있었냐면 소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이제 공자거든요. 공손무지가 제 양공을 죽이면서 자기가 실권 잡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때 있던 이 공자들이 노나라로 도망간 사람은 규란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고 거나라라는 데 도망간 사람은 소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공손무지 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이 공손무지가 제 나라의 실권을 잡았는데도 이 공손하지 못한 이 무지한 사람이 하도 또 포악하게 정치를 하니까는 옥림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공손무지를 살해해요.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는 제 나라에 주인이 없고 나라에 국왕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마을 사람들이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제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한테 왕의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이 노나라든지 거나라에 이게 피신을 했던 규라는 사람과 소백이라는 그 왕자가 이제 제 나라로 이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렇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지. 왜냐면 먼저 오는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 노나라에 있던 규를 갖다 섬긴 사람이 관중이 이 노나라에 피신했던 규, 형이거든요. 형하고 동생이거든요. 소백하고. 관중은 이 규를 갖다 섬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백을 섬긴 사람은 포숙이에요. 포수가. 친한 친구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친한 아주 절친이었는데,
자기가 섬기는 주군을 갖다가 노나라에 피신하고 있던 규라는 왕자를 갖다 이 섬긴 사람이 관중이었고, 그 다음에 거나라에 있던 소백을 섬긴 사람은 포스가였어요. 이 친한 사람인데 그 정치적으로 이 야당 여당 같이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먼저 이제 제 나라에 들어온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두 이제 규하고 소백이 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해가지고 제 나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마침 서로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는 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마주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을 죽여야지만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왕이 된다. 그런 이 포고가 내렸기 때문에 이 둘하고 이제 규하고 소백하고 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만났는데, 이때 규를 모시고 있던 관중이 이 소백을 갖다가 활로 쏴가지고 맞춥니다. 맞춰가지고 이 관중이 아주 똑똑하게 되는데 활도 잘 쓴 그런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활 쏴가지고 멀리서 보니까는 소백이야. 그러니까 저 소백만 죽이면은 우리 규라는 임금을 갖다가 생길 수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 제 나라를 갖다 통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활 쏴가지고 소백을 죽였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백이 활을 맞고 쓰러졌는데 죽을 척을 했어요. 뭐냐면은 허리띠, 그 사기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 허리띠에 이렇게 빠클이라고 하잖아요. 쇠 부분이 있는데 화살이 거기 맞았어. 근데 관중 입장에서는 자기가 활로 쏴가지고 소백을 죽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소백도 거기서 죽을 척을 했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급하구나. 내가 빨리 가가지고 소백이 죽음까지 확인 안 하고 빨리 가가지고 제 나라에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관중이 이 규를 모시고 제 나라로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포수가가 모시던 소백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 관중이 모시던 규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최고의 자기 동생이자 이 자기한테 이 어떻게 보면 적인데 경쟁자가 죽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이제 이 제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백은 이 사람들이 안심했다 생각해가지고 기름길 통해가지고 하루 빨리 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제 나라에 먼저 입성해가지고 거기서 왕으로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제 나라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왕을 시킨다고 했으니까는 그 나라에서 왔던 소백이 먼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 소백이 입장에서는 이 규를 갖다가 이제 죽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형제지만 이복 형제거든요. 친형제는 아니고 이복 형제인데 이 규를 경쟁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 규가 여기 제 나라에 들어오다가 소백이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시 노나라로 이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백이 제 나라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노나라를 갖다가 이제 협박해가지고 노나라 너네들이 만일 저기 규를 갖다 죽이지 않으면은 너네들을 갖다가 가가지고 우리가 침탈해가지고 네 나라까지 망하게 하겠다 하니까는 노나라 입장에서는 규를 갖다 이제 죽입니다. 죽이고 또 그 중에 관중 참모이자 핵심 참모이자 자기를 쏴가지고 소백을 죽이려고 했던 관중을 갖다가 당연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하중 가운데 관중도 목을 베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포수가가 소백한테 이 왕이시오, 이 관중을 죽이는 건 상관없는데 당신이 이 제 나라를 갖다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만 제 나라 하나만 다스리려고 하면은 이 관중을 죽여도 상관없지만 당신이 이 전체적인 중국 이 전 국토를 갖다 다스리고 싶은 패자, 제일 강한 이 집권자가 되고 싶으면은 관중을 죽이지 말고 관중을 오히려 등용해가지고 재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백의 입장에서는 아니 날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데 이거 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포수가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이 소백이 왕이 된 다음에 이 관중을 갖다가 등용을 합니다. 등용해가지고 40년 동안 이 재상에 있으면서 정치를 갖다 도와주는데 이 관중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 소백을 갖다 잘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백이 왕이 된 다음에 춘추 시대에 5명의
패자가 있습니다. 패자라고 하면 패권을 갖다 이렇게 장악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제 나라의 소백이 제환공이라 해가지고 첫 번째 제환공, 제 나라의 환공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즉위하거든요. 나중에 환공이라고 하는데 소백을 갖다 얘기할 때 두 번째는 뭐 해가지고 진목공, 세 번째는 송양공, 네 번째 해가지고는 진문공, 다섯 번째 초장왕 이렇게 5명이 쭉 그 당시에 이 대표적인 어떤 패자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제환공이라는 이름으로써 이 제나라 갖다가 아주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제나라뿐이 아니고 중국 전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제환공이고 제환공이 왜 이렇게 그러면은 패자가 될 수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중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지만 그 사람을 득용해 가지고 40년 동안 그 사람의 보필을 받으면서 정치 잘했기 때문에 그 패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제환공이 나중에 관중을 등용해 가지고 그렇게 정치 잘했는데 나중에는 관중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먼저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죽을 때 관중이 제환공한테 유언을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만일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잘 해왔는데 내가 죽게 되면은 분명히 당신께서는 내 친구인 포수가를 갖다가 내 자리를 이어가지고 이 정상의 재상의 자리를 갖다가 물려받아가지고 정치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 포수가가 자기 친한 친구지만 포수가는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보면은 내가 장사할 때도 내가 이득을 많이 취해도 여러 가지 내가 그 실패가 있어서도 이 포수가가 마음은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큰 일을 갖다 결단한 데 있어가지고 아마 이 제환공 당신한테 큰 이익을 못 주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은 제발 포수가 갖다가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이거 좀 웃기죠?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친구를 갖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리를 갖다가 이어서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환공이 그 말을 들어줘요. 들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 관중이 죽은 다음에 포수가 갖다가 등용 안 하고 다른 재상을 등용해가지고 잘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 제환공한테 포수가가 죽으면서 이 포수가 나중에 죽을 때 제환공한테 또 이제 얘기합니다. 이 포수가도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누구 뭐 해가지고 수조 개방 여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등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죽었는데 결국은 제환공이 그런 사람들 등용하면서 이 나중에 이제 말로가 안 좋게 죽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생하자는 부무요, 지하자는 포자라 해가지고 이 역사상이 있어가지고 가장 자기 자신을 알아준 친구 얘기할 때 관중과 포수가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친한 절친을 얘기할 때 관포지교라는 이렇게 말을 쓴다.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을 갖다가 이 고사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친한 친구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런 세속적인 사귐을 갖다가 아주 절친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친구 관계는 저렇게 서로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갖다가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더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불교에서 친한 친구 얘기할 때는 꼭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데 누가 있냐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사리불하고 사리푸트라 그 다음에 목련이라고 하는데 목련년 우리 백중 때 목련년이 이제 어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재지내는 어떤 그런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데 이 둘이 제일 친한 이 친구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여기서는 서로의 친구 간의 사귐을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관계를 갖다가 도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 도반. 도반이란 것은 도를 같이 닦는 반려자. 우리가 결혼하면은 자기 부인이든지 남편을 반려자 얘기하는 것처럼
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행자, 동반자를 얘기하거든요. 도반이라는 것은 도를 같이 닦는 친구, 아니면 평생 나하고 같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동반자의 개념이 있는 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리불하고 목건연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중국 역사에서는 관중과 포수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사리불과 목건연인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부처님 10대 제자 하면은 10명의 10대 제자. 이게 후대에 이제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10명의 이제 대표적인 제자를 갖다가 10대 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각자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제 사리불 하면은 지혜제일. 그다음에 이제 목련존자, 목건연 하면은 목갈리나를 갖다가 이제 한문을 표현하다 보니까 목건연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신통제일. 또 뭐 우리가 저거 하면은 뭐 마하가섭 하면은 두타제일. 그다음에 뭐 안한존자면 다문제일, 불운하존자 하면은 뭐 설법제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논의제일, 가전연, 그다음에 우발이, 지계제일 해가지고 10명의 상수제자를 갖다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사리불은 지혜제일, 머리 지혜가 제일 좋은 사람 표현할 때 사리불을 얘기하고, 또 신통력이 제일 높은 그런 10대 제자일 때 목견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둘이가 절친이었어요. 도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리불하고 목건연은 친구 중에서 진짜 친구인 게, 왜냐면은 그 당시에 마가다구, 우리가 영축산 얘기하고 있는 왕사성 그 근처에 있는 마가다국에서 태어났는데 같이 태어났어요. 같은 날. 정말 친구로 따진다면은 인연이 굉장히 깊은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날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또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우리 경전에 보면은 전생에 보면 서로 해가지고 수생을 거치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은 도반이지만 서로 이렇게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그 전에 많은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선업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서로 도반으로서 맹세하기를 뭐냐면은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같이 공부해가지고 10대 제자가 되자, 그렇게 서원을 세우기도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자타카라고 하는 그 전생을 갖다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나오는데, 그래 사리불하고 목건연과 같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날 태어났어요. 같은 시에 태어나가지고 둘 다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납니다. 서원을 세운지 모르지만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천재란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리불하고 목건연을 갖다가 따른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 경전에 보면 한 500명이 무리가 따를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총박 맞는 그런 둘 다 이제 어떤 그런 시기를 갖다가 지내는데, 나중에 이 사리불하고 목건연이 10대 때 한 17살 정도 됐을 때 둘이서 이제 큰 축제를 갖다가, 마을에서 있는 축제가 있는데 한 3일 동안 축제에 이렇게 참석했다가 재미나게 막 자기 무리들하고 거기서 즐기게 하는데, 나중에 거기서 세속에 대한 무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3일째 되는 날, 그 축제하는 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재미나게 지내는지 알았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3일째 되는 날 둘이 얘기합니다. 사리불이요, 근데 목건연이요,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내가 축제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은 너무 허전하다. 서로 그러한 무상함을 느끼고서 서로 그러면은 무상하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을 찾는 그런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둘이 거기서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세속에서 살지 말고 같이 우리 출가를 하자. 출가를 떠나서 아주 그런 선지식,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상함에 대한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가자,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0대 때 둘이서 출가를 해요. 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속을 갖다 버리고 부모님을 갖다가 이제 부모님 몰래 둘이서 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지도를 찾아가가지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굴 만나냐면 처음에 산자야라고 하는, 우리 부처님 육사 외도 6명의 큰 외도 수등들이 있는데, 그 당시 산자야라고 하는 회의론자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이 궤변론자예요. 어떻게 보면 말하면, 상대방이 말하면은 그 말 끝을 가지고서 절대 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말로서 대화로서는 그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어떤 회의론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 밑에 가가지고 둘이서 거기서 스승을 삼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워낙 머리가 좋고 이 사람들이 이 출가 의지가 강한 그런 가운데 출가했기 때문에 산자야가 가르친 것을 금방 그 습득하고, 나중에 산자야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까지 두 사람이 금방 그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나중에 산자의 자기 스승이었던 산자에게 더 이상의 가르침이 없습니까 하니까는 산자애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리부라고 목건년이 떠나려고 하니까는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니네들만 있으면은 이 교단을 갖다가 크게 형성할 수 있으니까 제발 떠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리부라고 목건년은 그래도 자기 스승을 삼았기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 산자를 갖다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좀 머무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었는데 마침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는 아침에 이렇게 이제 사리부를 혼자 해가지고 자기가 이 사색에 이렇게 잠겨서 자기가 고민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왕사동 시내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어떤 비구가 이 산문이 머리 깎은 산문이 혼자 이렇게 탁발 해가지고 걸어가면서 탁발하는데 이 모습이 자기가 여태까지 본 모습하고는 전혀 틀린 모습. 정말 수행자가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기는 여태까지 탁발하는 모습, 이 수행자가 거리를 걸으면서 걸음걸이든지 탁발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그 몸짓이든지 그 모든 행동이 너무너무 거룩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리부를 자기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학식이든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저런 사람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는 첫눈에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수행자가 다 있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이 사리불이 가가지고 그 스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는 나는 누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탁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마승비라고 해가지고 아사지비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도를 통하신 다음에 오비구 5명의 비구한테 법을 설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치는데 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승비구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사리불이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요? 그러니까는 내 스승은 고타마 시타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 스승이 가르치는 가르침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연기법을 얘기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제법 조면생이요, 제법 조면머리이다. 아불대사문 상장여치서이라 이렇게 나의 스승은 일체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서 생기고 일체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서 멸합니다. 나의 스승인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사리불이 이제 마승부에게 그 말을 듣고서 거기서 한마디 듣고 깨칩니다. 참 이 선근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훌륭한 분이 있냐고 해가지고 사리불이 그럼 나도 이 당신이 섬기고 있는 부처님한테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승빅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사리불이 그 마승빅을 만나가지고 한 번에 예루가에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아라한가를 갔다가 부처님 만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 사리불이 마승빅을 만난 다음에 부처님 찾아가기 전에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 목건년한테 아니야, 나 혼자 갈 수 없어. 나하고 같이 이 목건년하고 출가할 때 우리 먼저 누구 위대한 스승이 있으면 우리 혼자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자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리불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건년한테 가가지고 목건년이요, 내가 보니까 오늘 누구 어떤 마승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참 거룩하고 그런 모습을 가진 수행자였다.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 산자의 밑에서 이만큼 공부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진리의 대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런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는 사리불이 거기서 동의해가지고 알았어. 우리가 출가한 목적은 진리를 찾아가지고 진정한 스승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고 산자의 밑에 있는 것은 옳지 않소 해가지고 둘이 같이 출가합니다. 그래가지고 250명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이렇게 출가할지 산자 밑에 있다가 부처님한테 가니까는 그 밑에 이제 이 사리불하고 목건년을 갖다 추종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 500명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250명 돌아가고 250명이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귀의해가지고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 불교가 부처님의 교단이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오비구, 그 다음에 야사 등 뭐 그 친구 60명, 그 다음에 뭐 그 삼가섭 해가지고 뭐 5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하잖아요. 이제 출가한 사람들 이제 그 불어나는 그
초창기에 이제 그 수행 집단이 일어나는 데서 대표적인데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였냐면은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250명이 부처님 제자로 딱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왕사성에 중리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사성에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아니 그 사리불하고 목건년 같이 훌륭한 사람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출가했대. 그 소리가 터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러면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 누구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뭐 금강경에도 보면은 1250명 하잖아요. 250명, 1000명은 그 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1250명 할 때 250명이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한테 출가하면서 따라온 상수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교단이 아주 튼튼하게 처음 출발할 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리불하고 목건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인사드리니까는 많은 이제 그 제자들이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와가지고 이 부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제자들이 시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뭐 우리들은 여기 맨 처음에 와가지고 먼저 출가했는데 어떻게 사리불하고 목건년만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왜냐하면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사리불한테 당신 부처님 대신해서 설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리불을 아주 아꼈고 인정한 거예요. 나중에 아라한가를 얻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리불이 이제 지혜의 제일로서 칭송받게 되고 그 다음에 목건년은 신통제일, 이 신통의 제일이었어요. 근데 이 나중에는 이제 이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열반하게 되는데 목건년은 얘기한 대로 이 신통이 제일이었거든요. 신통이 자유자재한 사람인데 나중에 포교하다가 어떤 외도들한테 이 돌이든지 그런 걸 맞고 죽습니다. 이 목건년이 신통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신통은 안 부리고 자기가 다 그걸 갖다 섭수하고서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열반에 드는 것이 목건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목건년이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 듣고 사리불도 바로 열반에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불교에서는 친구란 말 대신에 돌을 같이 닦는 도반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리불하고 목건년인데 정말 이 사람들은 인연이 전생부터 원력 세워서 태어난 그런 도반이었고 이 같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이 목건년하고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좀 먼저 열반하기는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서 사리불도 같이 열반하거든요. 같은 날 태어나서 죽을 때도 거의 같을 때 죽은 대표적인 우리 불교계에서 말하는 절친, 다른 말로 도반하면은 두 분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친구든지 같이 돌을 닦는 도반 얘기할 때 우리 불교에서는 사리불과 목건년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많은 도반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이 진정한 도반, 부처님께서는 도반이야말로 이 모두라 그랬어요. 부처님 공부하는데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반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믿을만하고 나와 같이 돌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도반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한번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출가 백문배탁 시간입니다. 석중 스님의 출가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출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설 내용도 좋거든요. 엉뚱한 내용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아래 주소나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부모님 따라서 가끔 절에 가는 무늬만 불자인 대학생입니다. 저희 엄마 이모는 절에 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즐겁다는 분들인데 솔직히 저는 아직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엔 방생법회에 같이 가면 용돈 준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별 생각 없이 갔다가 방생을 하고 와서 오히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육식부터 끊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방생을 하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 불자 같은데요. 그다음에 어머니하고 이모가 아주 신심이 아주 돈독한 그런 불자 같습니다. 절에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할 정도면은
대단한 불자 같은데 아마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대학생은 아직까지 이제 자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불교에 대한 이해든지 특히 또 이제 방생을 다녔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방생 진정한 의미하면은 당연히 육식하고도 연결되겠지요. 뭐냐면은 방생이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방생의 의미는 원래는 이제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 주신 것처럼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입장에서 육식을 금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불자라면 그것이 당연한 어떤 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육식 안 하기가 힘들 겁니다. 요즘에 생활 이 식습관을 따진다면은 육식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가 집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는 음식점에서 그다음 채식 위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육식 문제는 육식을 안 하면 진짜 제일 좋고 왜냐하면 육식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욕심이거든요. 그다음 동물을 먹음으로써 자기가 건강해지고 자기가 욕심에 가지고 같은 생명 있는 그런 동물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혼자만의 생각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방생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방생의 원래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생명을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준둥합령이라 해가지고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다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들은 자기 생명만큼 존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봐도요. 아무리 자기 식구든지 친한 사람이 있고 아들 자식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생명만큼 존귀한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이게 표현하기는 뭐 자식이 진짜 생명같이 중요하고 그렇게 같은 동급으로서 표현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생명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답일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이 모든 우주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사람뿐이 아니고 모든 생명 있는 동물들은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방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와 같이 소중한 그 생명을 갖다가 놓아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생하는 그런 동물들 보면은 다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디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원래는 자유롭게 물속에서 자기가 타고난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야지만 그 본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갇혀서 자기 생명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들을 넓은 바다에든지 강이든지 풀어줌으로써 네 생명을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새장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창공을 갖다가 하늘을 갖다가 네 마음대로 네 타고난 그 소중한 생명을 네 마음대로 네 자유롭게 마음껏 펼쳐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에는 이제 그와 같이 생명을 풀어줌으로써 그 생명을 갖다가 자유롭게 타고난 본성을 갖다가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방생이고, 또 그 방생을 해주면은 생명을 살려준 그 공덕은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공덕보다 사람이든지 생명을 살려주는 그 인연의 공덕은 아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이제 그렇게 방생을 하고 그 방생을 통해 가지고 자기 복을 짓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이제 방생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월달에 이제 방생을 많이 하죠. 근데 정해놓고 하진 않는데 보통 이제 정월달 음력으로 이제 1월달에 이제 방생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에서는 정월달에 한 일주일 아니면 이제 열흘 보름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마친 다음에 보통 이제 방생 법회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있는 뭐 법사도 이제 그렇게 하고
매년 하고 있고요. 저도 옛날부터 이제 정월달 방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뭐냐면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한 달의 시작은 우리가 절에서 초하루 이렇게 초하루 법회하는 이유는 한 달을 갖다가 우리가 부처님 그 가피력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로서 한 달을 갖다 무사하게 지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정월달, 음력 1월달에 하는 그런 기도 중에 방생, 1년 중에 우리가 해가지고 1월달에 방생을 함으로써 그 복덕을 많이 지음으로써 1년 내내 무탈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소원 갖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원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정월 방생 같은 경우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방생이 예전에는 물고기, 그 고기 종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방생할 때 보면은 주로 이제 뭐 미꾸라지 같은 것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이제 사는 그런 거기 잘 맞는 이제 그런 어종을 갖다 선택해가지고 방생도 하고, 또 예전에 더 가면요, 예전에 제가 추가했을 때는 거북이도 많이 했어요. 자라. 그래가지고 거북이에다가 막 거기가 방생도 해주고, 어떤 노부살님은 거기다가 거북이 등에다가 그냥 자기 식구들 이름 다 써가지고 거북이한테 이제 방생해주면서 내가 널 놓아주니까 나한테 복을 많이 다오 해가지고 거북이 등에다가 자기 식구들 그냥 주소하고 그냥 자기 손주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염원이 그만큼 이제 방생의 염원을 담아서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물고기든지 자라 거북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잘 안 하고, 요즘에는 풍습이,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매달 그 방생을 다녔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요즘에 이제 새,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새를 많이 한 그런 추세이기도 해요. 예, 그 시대마다 틀린데, 왜냐면은 그 물고기 방생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가에서 이렇게 방생할 때 보면은 불자들이 더 복을 받으려고 물에 막 가까이 가다가 막 노부살님들이 거기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겨울에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똑같이 생명인데 뭐 물고기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새 종류,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방생할 때 종류가 새 같은 걸 많이 한다. 그것도 이제 부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 존중하면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방생해주면 제일 좋죠. 방생. 산 목숨을 이것을 풀어줘가지고 방생을 해주면은 생명 존중의 어떤 가장 직접적인 행위가 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립 없이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화합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요, 이게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인정 안 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되면은 질투심이 생기고, 그 사람이 싫어지면은 궁극에 가서는 이 나라로 보면은 전쟁이 꼭 일어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은 그 상대방을 이해 안 하고 그 사람을 갖다 적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게 생명 종준 사상이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상대방을 다 부처님 같이 생각한다면은 상대방을 해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해치겠습니까? 그것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생명 존중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더 나가서는 뭐 모든 이렇게 미물까지 가면 좋겠지만, 제일 실천하기 좋은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집안에 있는 가까이 있는 친척부터 해가지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보면은 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부처님으로 보고 포용하면은 전쟁이든지 극한 대립까지 안 가는데, 그런 게 좀 요즘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생명 존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부처님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품어준다면은 거기 가운데에서 생명이 존중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부처님 세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친구, 그다음에 나를 알아주는 친구이자 불교에서 말하는 도반, 참 얻기 힘든 거거든요. 세상 살면서
진정한 나를 이해해주고 같이 부처님의 그 지혜의 길로 간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입니다. 얘기하지만 도반을 하나 잘 만나면은 그 도반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부처님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게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이 도반이 될 수 있어요. 같이 가는 식구 같이 하면은 부부 관계도 도반이 될 수 있고, 도반이 꼭 나이가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도반이라는 것은 도를 같이 닦는, 같이 부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도반을 갖다가 잘 만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도반이 될 수 있고, 내가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도반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도반을 만나서,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진정한 도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도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 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떳떳한 제자로서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서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